안녕하세요. 김태형의 싸우는 심리학 사회를 맡은 박재환입니다. 통일시대 채널에서 제공하는 김태형의 싸우는 심리학은 각종 현안에 대해서 김태형 소장님을 모시고 날카로운 분석과 해석을 통해서 재미있고 알기 쉽게 풀어가는 방송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주제로 한국인의 심리 상태 그리고 피라미드형 한국 사회에 대해서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그 설명을 도와주실 김태형 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태형 소장님은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는 건가요? 뭐 저는 학자니까 또 책을 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어떤 책을? 다음에는 가짜 심리학 권하는 사회 뭐 이런 책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류 심리학을 이제 비판하고 이것이 진짜 올바른 심리학이다 하는 것을 좀 소개하는 대중적인 책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언제 출간되나요? 아, 제가 써야 되죠. 아, 네. 아직 쓰지를 않았습니다. 네네. 빨리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한국인의 심리 상태 그리고 피라미드 한국 사회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좀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들을 갖고 왔는데 우선 심리학은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심리학은 인간 심리를 연구한 학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 심리를 알면 여러모로 좀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도 인간이니까 나를 잘 알 수도 있고 또 내 이웃을 잘 알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우리 사회니까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일단은 심리학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이해, 한국 사회 나아가서 각종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런 게 장점 중에 하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인간 심리를 제대로 규명을 하면 그걸 통해서 예측도 가능하겠죠, 어느 정도.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이 사람이 개인 차원에서도 또 사회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뭐 이런 것도 예측할 수 있고 현실에 응용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리 법칙들을 잘 응용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쪽으로 쓸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유용한 기초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장님 외에 한국 심리학자들은 한국적 현상을 어떻게 좀 해석한 경향이 있을까요? 한국 심리학자들은 일단 한국 사회 현실을 잘 연구를 안 합니다. 그래요? 많이 보셨습니까? 그 사회 문제에 발언을 많이 하지 않죠. 의외로. 그래서 이제 사회를 잘 연구하지 않는 편이고 사회적 목소리도 내지 않는 편입니다. 근데 보통 TV에서 보는 네. 심리학자라든지 사회학자들이 요즘 들어서 많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는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네네.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지엽적인 거에 대해서 발언을 많이 하죠. 뭐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이렇게 잘하냐 못하냐라든가 뭐 연애할 때 이렇게 하면 어떠냐라든가 혹은 뭐 간단한 사회 현상 이런 것들은 얘기하는데 이제 한국 사회의 어떤 점이 문제고 이게 심리적으로 어떤 문제를 유발하고 있고 이걸 개선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제 그런 좀 본질적인 그런 문제들은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그렇긴 그렇네요. 네. 그러면은 많은 그 학자들이 그 제대로 된 심리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네. 그 잘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전 두려움이라고 생각해요. 두려움. 그 두려움과 관련된 비겁함. 그러니까 목소리를 냈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저도 프리랜서니까 이러고 할 수도 있어요. 할지도 몰라요. 어디에 적을 두고 있으면 바로 잘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가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이걸 고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줄기차게 한다면 아무래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두려움과 비겁함이 일단 원인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주류 심리학 자체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심리학이라는 게 이제 독자적인 심리학은 없고 미국의 주류 심리학을 그대로 수입해서 이렇게 대중들한테 소개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미국의 주류 심리학 자체가 일단 학문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죠? 비과학적입니다. 비과학적이다. 예, 일단 제가 볼 때는. 저는 대학교 1학년에 심리학과 입학했을 때부터 싫어했거든요. 줄기차게 주류 심리학과 싸워왔는데, 이제 그런 비판의식이 없이 그냥 그걸 받아들여서 그냥 자기가 그걸 소개하는데 머무른다면 그 학문적 틀을 가지고는 한국 사회를 비판하거나 이렇게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주류 심리학은 사회에 관심이 없거든요, 별로. 개인에게 관심이 있죠, 주로. 네. 그러면은 조금 더 네. 깊게 질문을 드리면은 네. 소단이 보셨을 때 올바른 심리학은 어떤 심리학일까요?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과학적 심리학이어야 된다. 과학적. 네, 저는 주류 심리학이 일단 어떤 문제가 있냐면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회적 존재거든요. 뭐 제가 앞으로 방송 과정에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사람은 사회적 존재인데 이 주류 심리학은 사람을 사회적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 존재로 보죠, 거의.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를 들면 정신장애가 있다. 그럼 초기에는 막 유전이 문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이제 자기들도 알게 되고 비판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부모를 얘기하죠. 마음의 상처는 주로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생긴다. 네. 이게 이제 심리학계에서는 상당 부분 이제 상식처럼 됐는데 네. 부모들이 왜 지금 오늘날 자식들한테 부쩍 더 상처를 많이 줄까? 양육을 잘 못할까? 그건 그 부모 개개인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 문제죠. 왜 그렇게 되면은 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당군 할아버지가 당군 할아버지가 올라가는 어떤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누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상담 받으러 가서 쭉 분석받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자기 문제가 부모로부터 왔다라는 걸 이해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상담가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왜 나한테 그러셨을까요? 그랬더니 그 상담가가 그 부모도 자기 부모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결국 근원은 당군 할아버지한테 있는 거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바로 사회가 배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릭 프롬 같은 심리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부모는 사회의 대리인이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사회가 되면 부모들도 그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갖게 될 것이고 네. 또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여러 가지 심리를 갖게 될 거 아니에요. 문제적인 심리. 네. 그게 아동 양육에 그대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식들 교육에. 네. 그러니까 사회 문제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사회를 빼요.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끼케야 부모 손에서 멈춰버리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제 주류 심리학 자체가 비과학적이다라는 것이고요. 일단 사람이 사회적 존재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그러면은 주류 심리학은 크게 보면은 인지 심리학, 미국 심리학을 보는 인지 심리학이 있고, 그다음에 프로이트로 대표하는 심층 심리학이 있거든요. 요새 미국에서는 주류 심리학에서 프로이트 안 쳐줍니다. 프로이트는 이제 그냥 옛날 유물처럼 거의 인정 안 해줘요. 근데 이제 행동주의, 뭐 인지 심리학 이런 쪽으로 쭉 이어져 오고 진화 심리학이라든가 최근에 이런 쪽인데 이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사람을 개인의 초점을 맞춰서 연구하지 사회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과학적이라는 것이고 일단 또 한 가지는 반민중적 심리학이라는 거죠. 주류 심리학이. 그러니까 학문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이제 순수 자연과학은 좀 그런 게 없지만 인문사회과학으로 들어오면 이해관계라는 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심리학자가 아무리 고고한 척 해도 뭐 국힘을 지지하든 민주당을 지지하든 진보정당을 지지하든 자기 입장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이 사회 살아가다 보면. 근데 그런 것 속에서 심리학, 미국의 주류 심리학은 누구를 대변해 왔느냐, 누구를 대변하느냐, 자본가라고 보면 됩니다. 미국의 자본가. 예를 들면 미국 주류 심리학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행동주의 심리학의 창시자 왓슨. 이 사람이 대학에서 무슨 스캔들 일으키고 쫓겨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 했을까요? 광고회사에서 일했어요. 그러니까 행동주의 심리학의 모토 중에 하나가 이제 인간 조종이거든요. 네. 지배와 조종. 그래서 자기가 물건 잘 팔아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시작부터 자본가랑 협업을 하는 심리학입니다. 마케팅 같은 게? 마케팅과
또 지배 조종도 있어요. 네. 군사적 목적도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 식으로 출발 자체에서부터 자본과 유착해서 시작한 게 미국 심리학인데, 그 이제 미국 심리학이 사실 신자유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세계를 지배하게 됐고, 뭐 전 세계를 뒤덮었는데, 이 심리학 자체가 그러니까 출발부터 민중을 대변하고 네. 또 뭐 필요하다면 서민들을 대변하는 심리학은 아니었다. 자본가를 대변하고 제국주의를 대변하는 심리학이었다. 네. 그러니까 어용 학문으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주류 심리학은 비과학적인 동시에 반민중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과학적이고 예. 그다음에 민중적인 심리학은 지금 유일하게 김정수 선생님이 뭐 유일한지는 모르겠고 전 세계를 다 뒤져봐야 되는데 네. 눈에 띄는 학자는 없어요. 아, 예, 에리 프롬 정도가 저는 이제 그런 입장에 서 있는 학자라고 보고 네. 있는데 돌아가셨죠. 네. 그래서 현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서 아, 그런 입장에 서 있다라고 느껴지는 학자는 없습니다. 아, 아직까지 없네요. 예. 네,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겠는데요. 네. 요즘 한국 사회의 불평등에 대한 그 이슈가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KBS 그 1TV에서도 네. 불평등에 대한 그 3부작을 또 네. 다큐, 뭐 시사 다큐 교양으로 한 걸 봤는데, 그 현재 한국인들의 심리 상태와 외국인들의 어떤 심리 상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외국을 어디랑 비교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자본주의 체제가 이제 압도적이고, 그 다음에 특히 미국식 신자유주의 체제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인류의 심리 상태는 대체로 비슷해요.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유사합니다. 뭐 예를 들면 높은 불안 수준, 네, 무력감, 고립감, 권태감, 이런 게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근데 한국 사회의 조금 특이한 점은, 한국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그 데모를 취미로 하는 민족. 데모. 데모라 그러면 그런 항쟁? 항쟁. 항쟁의 전통이 살아있는. 네. 그러니까 사실 20세기에 들어와서 여러 번에 걸쳐서 항쟁을 했고, 최근에는 촛불항쟁. 촛불항쟁으로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렸죠. 네. 또 그런 역사를 가진 민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자기네들이 혁명의 우리가 원조다, 이렇게 프랑스 대혁명 있으니까 막 잘난 체 하잖아요. 그래도 최근 들어와서 20세기 넘어와서는 6.8혁명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은 4.19 때 벌써 이승만 끌어내렸죠. 그 다음에 80년 서울의 봄 있었죠. 네. 그 다음에 6월 항쟁 있죠. 물론 이제 매번 정권을 바꾼 건 아닙니다만. 네. 그 다음에도 이제 여러 차례 촛불 항쟁이 있었고, 최근에 와서는 박근혜 정권을 탄핵했어요. 물론 이번에 이제 선거에서 졌지만 줄기찬 항쟁의 역사가 있어요. 이게 이제 또 외국하고 좀 다른 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저항의 전통, 승리의 경험, 이런 걸 좀 간직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 또 문제점도 있습니다, 외국에 비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한국은 이 사상적 폐쇄성 같은 게 굉장히 강하죠. 구체적으로 어떤? 자기검열이 심해요. 네. 자기검열. 그러니까 지금 신자유주의 체제가 이렇게 계속되다 보니까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너무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젊은이들도 헬조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몇 년 전에 유행을 했었죠. 오래됐죠. 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취직도 안 되지, 뭐 집값은 천정부지를 뛰지, 결혼도 못 할 것 같지, 뭐 그러니까 뭐 암울하거든요, 미래가. 그렇죠.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비슷해. 청년들 처지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이 자본주의에서 못 살겠다. 자본주의 좋은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좋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하자. 이런 여론이 막 비등하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거의 55에서 60% 젊은이들 중에 사회주의를 지지해요. 아, 그래요? 예. 거기에는 물론 이제 북유럽형 삼민주의까지 포함된 거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도 60% 이상 젊은이들이 사회주의 선호. 과반수가 넘네요. 넘어요. 유럽도 그렇고. 북유럽도 이제 정통 사회주의가 부흥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런 거 보면 이제 외국 젊은이들은 이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대한의 사회, 더 나은 미래, 이런 걸 꿈꾸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 한국에서 젊은이들 중에 사회주의 선호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뭐 한 50%? 0점 몇? 너무 낮은 거 아닐까요? 한국의 청년들은 사회주의 싫어합니다. 아, 근데 잘 알아서 싫어하냐?
몰라도 싫어해요. 왜? 국가보안법 걸리거든. 사회주의라고 생각하면 국가보안법 연동되니까. 그렇죠. 네. 그걸 주장하면 빨갱이로 몰릴 수 있으니까. 아, 네.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분단 체제가 자리 잡고 있고 국가보안법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넓은 세계를 보려고 하지 못해.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맞냐 틀리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네.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단 다른 거에. 다른 가능성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자본주의 말고 다른 체제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근데 한국의 청년들은 그런 상상을 못 하죠.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정해진 틀에 갇혀 있어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영원히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신자유주의 체제 안에서 어떻게든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볼까 하는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또 외국에 비하면 굉장히 낙후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그러니까 투쟁력은 센데 이 머리는 좀 되게 낙후된 이 불일치가 있다 한국 사회가. 전지력은 뛰어난데. 예, 근데 머리가 안 깨 있는 거죠. 아, 네. 그래서 한국이 정책 경쟁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정당들이 정책 경쟁을 잘 못해. 그러니까 정책 경쟁을 하면 빨갱이로 몰리고 죽고 그랬거든요. 옛날에 조봉암 선생도 그랬죠. 평화 통일 주장하고 이러니까 간첩으로 물려 죽었죠. 그렇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연방제 통일 주장하고 뭐 민생 경제 주장하고 하니까 빨갱이로 몰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정치인들이 정책을 가지고 싸우면 위험하다는 걸 아는 거죠. 노무현 정부 때도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랬어요. 이재명 후보 정도가 기본소득을 주장하면서 상당히 정책 경쟁을 하려고 했는데 대선에서 싹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민주당 내에서 하지 말라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위험하다. 그러니까 한국은 정책 경쟁을 하기 어렵다. 왜? 정책 경쟁을 하면 종북 세력으로 몰리거나 색깔 공격을 받고 막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사회는 사상적으로는 대단히 낙후된 정책 경쟁을 하지 못하는 사회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 사회 현재 상태다. 물론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좀 요약하자면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